다음 달부터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이 내일 발표됩니다. 설 대목을 맞아서 영화관과 공연장에 대해서는 방역 기준 완화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아엠선교회 소속 교육시설에 이어 교회에서도 잇따라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일부 개신교 단체는 교회가 대유행의 진원지가 된 현실이 참담하다며 사과했습니다. EU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판매를 공식 승인했습니다. 1회 접종만 하면 되는 존슨앤존슨 백신의 예방 효과는 평균 66%로 나타났습니다. 월성 1호기 감사를 앞두고 삭제한 자료 중에 북한 원전 추진 제목 등의 문서가 포함된 것으로 검찰 공소장에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이 이적 행위라며 진상규명을 요구했고 청와대는 부품 공작과 다름없는 발언이라며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오전까지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 북부와 경북 북부 내륙에 눈이 오겠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10도가량 높아 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아침 KBS 뉴스광장 시작하겠습니다. 방역 당국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적용될 새로운 거리두기 수칙을 내일 발표합니다. 당초에는 어제 발표하기로 했지만 자영업자들의 경제적인 고충 속에도 3차 유행의 확산세가 쉽게 꺾이질 않고 있어서 방역 당국이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효연 기자입니다. 내일 발표될 새 거리두기 수칙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현재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인 거리두기가 조정될지 여부입니다. 또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다중이용시설의 밤 9시 이후 영업 제한이 완화될지도 큰 관심사입니다. 새 거리두기 조정안은 시행 전 충분한 준비 시간을 준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지만 이번엔 발표 시점까지 미뤄가며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고심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3차 유행의 감소세가 계속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재확산이 다시 시작된 것인지 판단하기 애매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일시적으로 증가했다가 다시 감소세로 들어갈 수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증가할 가능성들이 있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시간적인 추세를 보면서 확진자 수만 보면 거리두기 단계는 현재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200명대까지 치솟았던 확진자 수가 3,400명대까지 떨어졌지만 최근 일주일 평균 확진자 수는 400명대로 여전히 2.5단계 기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또 설 연휴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허용할 경우 확산세가 더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의 영업 제한 시간도 밤 9시에서 10시로 연장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지만 생활방역위원회 전문가들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다음 달부터 시작될 백신 접종도 고려해야 합니다. 환자 수가 늘어나게 되면 예방접종을 담당해야 되는 의료진이나 보건소나 업무 부담이 더 커져서 예방접종 사업 자체에도 좀 차질이 생길 수 있거든요. 다만 설 대목을 맞은 공연장과 영화관과 관련한 새 방역 기준은 실질적인 영업을 할 수 있게 다소 완화하는 쪽으로 논의 중입니다. KBS 뉴스 이효연입니다. 유럽의 여러 나라가 백신 공장 화재 등으로 백신 수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EU 집행위가 오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더불어서 EU 내에서 생산된 백신에 대해서는 수출 승인을 받도록 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파리 유원중 특파원입니다. 65세 고령자에게 백신 효과가 떨어진다는 논란을 빚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인도 공장 화재로 EU에 공급하기로 한 물량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게 돼 갈등을 빚었습니다. 그러나 EU 집행위원회는 파이자와 모더나 백신에 이어 세 번째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조건부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앞서 유럽의약품청이 승인을 권고하자 몇 시간 만에 이를 추인한 겁니다. 오는 3월 이후에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승인을 검토하겠다는 미국과 달리 백신 수급난을 겪고 있는 EU가 한 발 앞서 사용을 승인한 셈입니다. We're not restricting it to under 55s, and this is based on the evidence in the trials, the safety profile. 유럽의약품청은 해당 백신의 5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임상시험 결과가 충분하지 않지만 앞서 승인한 백신과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평균 예방 효과는 70.4%로 90%대인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에 비해 떨어지지만 대신 경제성은 낮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한편 EU 집행위원회는 EU 지역 내에서 생산된 코로나19 백신을 수출할 때 해당 국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다음 달 말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마리안젤라 세계보건기구 사무차장은 백신은 모든 국가에 공평하게 공유돼야 한다면서 EU의 이 같은 조치는 현 상황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유원중입니다. 기존의 백신과는 달리 1회 접종만으로 면역력이 생기는 미국 제약사 존슨앤존슨 백신의 예방 효과가 60%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존슨앤존슨은 다음 주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로스앤젤레스 이영현 특파원입니다. 미국 제약사 존슨앤드존슨은 4만 3천 명을 대상으로 자사 백신을 시험한 결과 예방 효과가 평균 66%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미국에서 72%,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66%,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57%였습니다. 회사 측은 다음 주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할 방침이며 2월 말 승인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는 최소 50% 이상의 예방 효과를 보이고 안전할 경우 백신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The president is encouraged by positive data on a potential new vaccine. He also knows that this is just new data, and now is the time for the FDA to do its job of evaluating the safety and efficacy of the vaccine. 존슨앤드존슨 백신은 1회 접종만으로 면역이 생기는 데다 영상 2에서 8도의 실온에서도 유통, 보관할 수 있어 미국을 비롯해 세계 각국이 기다려온 백신입니다. 미국 언론과 전문가들은 존슨앤드존슨 백신이 95%였던 파이자 바이오엔테크 백신과 94.1%였던 모더나 백신보다 예방 효과가 낮지만 충분히 강력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His protection got better the farther you got out from the vaccination, and that actually if we had followed this several more months, it might have been an equal, if not superior vaccine to what we're seeing with Moderna and Pfizer. 하지만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예방 효과가 50%대로 떨어지는 점은 문제라고 뉴욕타임스가 지적했습니다. 미 보건당국은 지난해 8월 존슨앤드존슨과 10억 달러의 1억 회 접종 물량의 백신을 받기로 계약했습니다. 존슨앤드존슨은 4월 초까지 3,700만 회 분량을 미국에 공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이영현입니다. 광주광역시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합니다. 대전 IM선교회 소속 미인가 교육시설을 시작으로 대형 교회와 개척교회로까지 감염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광주광역시가 당분간 모든 교회에 대면 예배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보도에 최송현 기자입니다. 지난 24일 5차례에 걸쳐 휴일 예배를 진행한 광주광역시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날 신도 400여 명이 예배를 받는데 목사는 마스크도 쓰지 않고 설교했습니다. 이 교회에서만 목사와 신도 등 50명 넘게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감염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다른 교회로 번져 장로와 신도 등 1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이 교회 장로가 최근 안디옥 교회를 방문했다 감염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전 IM 소속의 TCS 국제학교를 시작으로 안디옥 교회에 이어 또 다른 교회로까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감염이 번져가는 모양새입니다. 연쇄 감염으로 광주에선 이달 들어서만 635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이 가운데 TCS 국제학교와 교회 관련 확진자가 전체 33%인 2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그냥 참 분노가 느껴지더라고요. 교인들이 조금 자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목사님들 특히 해가지고. 교회를 중심으로 감염이 빠르게 확산하자 광주광역시가 강경책을 내놓았습니다. 오늘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모든 교회에 대면 예배를 금지하고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도록 한 겁니다. 병원, 유치원, 학교, 공공기관, 요양보호사, 패스트푸드,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들이 광범위하게 포함되어 있고 광주광역시는 대면 예배 금지를 어기는 교회에 대해서 고발과 구상권 청구 등 강력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송현입니다.
이처럼 교회발 집단 감염이 끊이지 않자 개신교계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신앙의 본질을 잊고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치는 주된 세력이 됐다며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안다영 기자입니다. 진보 성향의 개신교 연합기관과 개신교 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자청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팬데믹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온 소상공인들, 시민들, 의료진들 앞에 고개조차 들 수 없게 됐다며 교회가 대유행의 진원지가 된 현실이 참담하다고 사죄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오늘날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치는 주된 세력으로 인식되고 있는 참담한 현실 속에서 스스로를 돌아보며 국민들께 깊이 사죄드립니다. 또 정부 방역 조처를 예배 자유탄압이라고 왜곡한 일부 교회 지도자들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민 건강을 위한 방역은 정치적 문제가 아닌 신앙의 본질적 과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종교를 위해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 종교가 있습니다. 모이는 교회 그 자체가 목적일 수 없습니다. 흩어지는 교회의 삶이 예배가 되고 이웃을 위한 섬김이 되어야 합니다. 이웃 생명의 안전을 외면하면서 자신들의 신앙 양태만 고집하는 교회를 어떻게 믿겠냐며 한국 교회 전체가 신뢰를 잃은 데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한 채 섬처럼 떠도는 교회는 선교적 존재 가치를 상실한 교회로서 더 이상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마지막까지 희생적으로 어려움을 감수하는 모범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국교회는 이제 새 출발선 앞에 서 있습니다. 생명의 길을 선택할 것인지 파멸의 길로 들어설지 절체절명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에 앞서 개신교 최대 연합기관인 한국교회 총연합도 일부 교회를 고리로 한 감염 확산에 대해 결국 모든 교회의 문제라며 사과한 바 있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서울역 노숙인 시설에서도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감염에 취약하기 때문일 텐데요. 서울 한양대병원에서도 23명의 확진자가 나와 역학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렇게 단체 생활을 하는 곳에서 확진자 발생이 이어지고 있어 유행 규모가 커질까 우려됩니다. 김혜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역 광장 노숙인 지원시설의 모습입니다. 일부 노숙인들이 코를 내놓거나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고 잠을 자기도 합니다. 해당 시설에서는 지난 17일 관계자 1명이 최초 확진된 뒤 지금까지 모두 35명이 확진됐습니다. 그제 하루만 노숙인 14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70여 명이 밀접 접촉자로 분류됐습니다.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임시격리시설로 이송을 실시해서 확산을 막는 데 서울시는 찾아가는 선별진료소를 통해 노숙인 700여 명을 선제검사했는데 이 가운데 3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노숙인과 쪽방 주민들이 복지시설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집중적인 검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찾아가는 선별진료소도 추가로 운영됩니다. 서울시는 서울역 근처 노숙인 등이 검사받을 수 있도록 서울역 임시선별검사소를 활용할 방침입니다. 전국 노숙인은 11,000여 명, 쪽방 주민은 5,600여 명에 달합니다. 지자체 상황에 따라 추가 검사도 이뤄집니다. 노숙인 등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수도권과 대도시는 노숙인, 쪽방 주민에 대해 선제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한편 서울 한양대병원에서도 새로운 집단 감염이 발생해 지금까지 23명이 확진됐습니다. 환자의 보호자가 먼저 양성 판정을 받은 뒤 모든 의료진과 환자, 보호자 등 2,000여 명을 대상으로 전수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기동대에서도 소속 경찰관 3명이 확진되는 등 집단 생활을 하는 곳에서 확진자 발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이번 주 날씨가 참 변덕스러웠죠. 차가운 북서풍이 한파에 눈까지 몰고 왔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강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오늘 서울과 대구의 아침 기온 영하 6.4도로 출발했고요. 광주도 영하 5도 안팎으로 여전히 춥습니다. 그런데 낮부터는 기온이 오르면서 서울 6도, 대구와 광주 10도까지 오르면서 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지금 레이더 영상을 살펴보면 수도권과 강원 지역, 또 충청과 경북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약하게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지역에는 눈 소식이 들어있는데요. 오전까지 내리다 모두 그치겠습니다. 앞으로 강원 산지에는 2에서 최고 7cm의 눈이 예상되고요. 그 밖에 중부 내륙 지역과 경북 북부 내륙 지역에는 1에서 5cm 정도의 눈이 예상됩니다. 또 미세먼지도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오후에는 수도권과 충남 지역에, 또 밤에는 충북 지역과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오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전국에는 가끔 구름이 끼겠고요. 동해안 지역은 대기가 또 건조합니다. 특히 강원 동해안 지역에는 바람까지 강하게 불 것으로 보이니까요.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어제 아침보다 1도에서 5도가량 높긴 하지만 그래도 춥습니다. 철원 영하 10.7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청주가 영하 6도, 대구는 영하 7.3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어제보다 많게는 10도가량 기온이 높겠습니다. 서울 6도, 대구 10도, 여수도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높게 일겠는데요. 동해상에서는 높은 너울성 파도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 밤에는 중부지방과 호남 지역, 제주도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월요일 오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바이든 미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대중국 정책에 대한 재검토 작업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미중 무역 합의에 대해서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전방위적인 대중 압박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워싱턴 금철영 특파원입니다. 미중 무역 합의에 대한 백악관 대변인의 언급은 1단계 무역 합의 등 기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무역 기조를 이어갈 것인지 여부를 묻는 기자 질문에 답하면서 나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합의에 대한 재검토라는 포괄적 언급이었지만 무역 관련 합의도 전략적인 이해 등을 토대로 재평가할 것이란 점은 분명히 했습니다. It means strengthening our economy at home, and it means determining the best path forward to address a range of issues, not just economic, but strategic and also security. 사안에 따라 트럼프식이 미중 무역 합의에 구속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이런 가운데 제이크 설리반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국내 현안에서도 안보 불안 요인이 있는 만큼 먼저 내부 정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The most profound national security challenge, a COVID-19 pandemic, facing an economic crisis, and of course, there have been the acute threats to our basic constitutional republic, and the deep divisions. 설리번 보좌관은 이와 함께 미국, 인도, 일본, 호주를 중심으로 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외교안보 협의체, 이른바 쿼드를 더 발전시켜 나가고 싶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쿼드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정책을 발전시킬 토대로 보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밑그림이 드러난 것은 없지만 중국을 겨냥한 전방위적인 대외 전략이 수립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금철영입니다. 감사원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감사를 앞두고 문건 수백 건을 삭제한 공무원들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이 공개됐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복구한 파일 중에는 북한의 원전을 추진한다는 제목의 문서들이 있었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탈원전을 한다던 정부가 북한의 원전 건설을 추진했다며 이적 행위라고 비난했는데요. 청와대는 북풍 공작이라며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제 월성 원전 논란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신지혜 기자입니다.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의 공소장입니다. 산업부 공무원들이 삭제했다는 파일 530건의 목록을 보면 북한 지역 원전 건설 추진 방안, 북한 전력산업 현황 등 북한과 관련된 문서가 17건 있습니다. 이 중 6건은 2018년 5월 2일에서 15일에 만들어졌다고 적혀 있습니다. 두 차례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던 시기입니다. 지난 28일 SBS 보도로 공소장이 공개되자 국민의힘은 정부를 맹비난하며 진상규명을 요구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입장문에서 국내 원전을 불법으로 폐쇄하고 북한의 원전 건설을 지원하는 이중적 행태라며 충격적인 이적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당 차원의 진상규명위원회를 만들겠다고도 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사실무근이라며 김 위원장을 일제히 비난했습니다. 우선 청와대는 북풍 공작과도 다를 바 없는 무책임한 발언으로 묵과할 수 없다며 법적 조치를 포함해 대응하겠다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청와대가 법적 대응을 거론한 건 이례적입니다. 산업부는 남북경협 활성화에 대비해 단순하게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내부 자료라고 해명했습니다.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으로 남북정상회담 실무를 맡았던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던 남북정상회담 어디에서도 북한의 원전 건설을 추진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된 문서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수사와 재판에서 확인되기 전에는 북한 원전 추진설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거로 보입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어젯밤 서울 도심에 있는 기업은행 본사 건물에서 불이 나 20여 명이 대피했고요. 술에 취해 역주행 운전을 하다가 택시기사를 숨지게 한 승용차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지기도 했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한승현 기자입니다. 어젯밤 10시 40분쯤 서울 중구 을지로 IBK 기업은행 본사 빌딩에서 불이 났습니다. 본사 빌딩 2층에 연기가 가득 찼다는 신고를 받고 소방차 30여 대가 출동했습니다. 불은 1시간 40여 분 동안 계속됐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건물 안에 있던 25명이 대피했습니다. 소방은 빌딩 1층과 2층 사이 전기선이 통하는 통로에서 불이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약을 하고 술에 취해 역주행 운전을 하다가 택시기사를 숨지게 한 승용차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9일 서부간 선도로를 역주행하다가 택시와 교통사고를 낸 30대 남성 운전자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 남성은 운전 직전에 마약도 투약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동승자에 대해서도 마약 투약과 음주운전 방조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어제 오후 4시 반쯤엔 경북 구미시 특수유리 제조업체에서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공장 안에서 작업하던 9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대부분 경상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소방은 용광로와 연결되는 배관을 교체하던 중에 배관에 남은 가스가 폭발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한승현입니다.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확산된 라임 사태는 펀드 부실을 숨기고 투자자들을 계속 모집해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금융사기 사건인데요. 핵심으로 지목되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에 대해 법원이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9년 펀드 환매가 중단돼 1조 6천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라임 자산 운용 사태. 금융감독원은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을 사기 혐의 등으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투자한 무역금융펀드의 유동성 문제로 라임 펀드가 부실해졌지만 부실을 숨긴 채 펀드를 계속 판매했다는 겁니다. 이 전 부사장은 문제가 된 무역금융펀드가 신한금융투자의 요청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을 내세우며 책임을 회피해왔습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이 전 부사장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징역 15년에 벌금 40억 원, 추징금 14억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사장이 신한금융 직원들과 초기 설정부터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으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피해가 매우 크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이 전 부사장이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수조 원의 자산을 운용한 금융투자업자로서 지켜야 할 윤리의식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원종준 전 라임 대표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벌금 3억 원이 선고됐습니다. 라임 사태 주요 책임자에 대한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지만 갈 길이 멉니다. 1조 4천억 이상이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고 일부 가지급금만 지급된 상태입니다. 라임은 구조적 결함이 있는 사기 펀드로 계약 취소를 통해서 전액 배상받도록 금감원과 검찰이 적극 나서야 됩니다. 지난달 KB증권의 라임 펀드 가입자 배상 기준을 마련한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 말 우리은행 등 3곳에 대해 분쟁조정위원회를 열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재현입니다.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현직 판사에 대해 국회가 탄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탄핵안에 대한 의원들의 자유투표 방침을 정한 가운데 국민의힘 등 보수 야권은 사법부 길들이기라며 반대하고 있는데요. 탄핵 대상에 오른 임성근 판사는 어떤 일을 했고 또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어땠는지 김채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 기사를 쓴 일본 기자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던 2015년 초,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이던 임성근 판사는 담당 재판장을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국격을 높여야 하는 아주 중요한 재판이라며 기사 내용이 허위라면 그 점을 재판 중이라도 미리 밝히라고 유도했습니다. 판결문 요약본 일부를 미리 보내달라고 한 뒤 판결 이유에서 청와대가 섭섭해할 수 있는 부분을 빼라고 하는가 하면 선처를 요청한 한국 외교부 공문을 법정에서 언급해달라고도 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원행정처를 통해 요청한 것으로 임 판사를 통해 일선 재판부까지 전달됐다고 1심 법원은 인정했습니다. 임 판사는 또 다른 재판에선 특정 문장을 톤다운, 즉 수위 조절하라며 이미 선고된 판결문에 대한 수정을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법리상 직권남용죄가 안 된다며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임 판사가 재판 업무에 개입해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무원의 행위가 위헌적이라고 평가되면 탄핵 심판 대상이 될 수 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도 법관 등 고위공직자에 대한 탄핵 소추를 규정한 헌법 65조에 대해 국민에게 권력을 위임받은 공무원이 헌법을 어길 경우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임 판사의 변호인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고 사건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탄핵 소추의 근거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지난해 충남 천안에서 40대 여성이 동거남의 9살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사건, 전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켰죠. 항소심 법원이 이 여성에게 원심보다 3년이 늘어난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성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6월 천안의 한 아파트, 9살 A군이 여행용 가방 안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된 후 사흘 만에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을 숨지게 한 사람은 A군 아버지의 동거녀 41살 성모 씨였습니다. 성 씨는 평소 A군이 자기 친아들과 자주 다툰다며 A군을 학대했습니다. 범행 당시엔 게임기를 고장냈다며 A군을 혼내다가 여행용 가방에 3시간가량 감금했고 다시 가로 44cm, 세로 60cm의 더 작은 가방에 4시간 가까이 가둬 결국 A군을 숨지게 했습니다. 대전고법 형사 1부는 성 씨에게 원심보다 3년 더 가중한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성 씨가 가방을 완전히 밀폐하기 위해 지퍼 끝부분에 테이프를 붙이거나 드라이기로 바람을 밀어넣었고 A군이 숨을 못 쉰다며 고통을 호소했지만 오히려 친자녀와 함께 가방 위에 올라가 뛰는 등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저항도 하지 못했어요. 본인을 보호해줘야 하는 부모라는 사람들에 의해서 해당 살인이 이루어졌습니다. 재판부는 또 일반인은 상상조차 못할 정도로 잔인하고 악랄한 범행이라면서도 형사법 대원칙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어 최대한 객관적으로 검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가족은 더 무거운 형이 내려져야 했다고 말합니다. 반성이라는 기미가 하나도 안 보였어요. 진짜. 자식들까지 동원해가지고 살인죄를 면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행동 자체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1심과 2심 모두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해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성용입니다. 주말 아침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입니다. 네, 새해 첫 단추 잘 끄셨나요? 벌써 1월도 끝자락에 접어들면서 설 연휴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번 주말 고속도로는 다소 혼잡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설을 앞두고 택배 물량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화물차 운전자분들은 안전운전에 조금 더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지금 경인선은 인천 방향으로 신월 부근 갓길 쪽에서 사고 처리합니다. 주변이 다소 혼잡한데 전방 주시 잘하면서 이동하셔야겠고요. 오늘 오전까지 중부지방 곳곳으로는 눈 소식이
많이 늘어 있습니다. 특히 대관령을 비롯한 강원 산간에는 최고 7cm가량의 눈 예보가 들어있는 만큼 이 지역 이동 계획 있으시다면 월동 장비 단단히 챙겨주셔야겠고요. 오전 7시부터는 영동선 신갈과 여주 사이로 주말 버스 전용 차로제가 시행됩니다. 오늘 서해안선 이용해서 목포 쪽 이동하는 게 많이 어렵지 않겠습니다. 많이 막힐 때 이동하시더라도 서서울에서 목포까지 4시간 정도 예상됩니다. 전좌석 안전띠 착용 잘해주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지금 수도권과 강원 지역, 또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는 약하게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비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앞으로 강원 산간 지역에는 2에서 최고 7cm,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역, 충청 북부와 경북 북부 내륙 지역에는 1에서 최고 5cm 정도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강추위도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이 영하 6.4도로 출발했고요. 대구는 영하 7.3도까지 떨어졌고 광주도 영하 5도 안팎의 추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린 눈이 그대로 얼어붙어서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으니까요. 이동하실 때 안전하게 운전하셔야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6도, 대구와 광주 10도까지 오르면서 낮부터는 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오늘 동쪽 지역은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네, 코로나19 확진자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요, 어제 0시 기준으로 469명이 나왔습니다. 집단 감염이 잇따르면서 확진자 발생도 크게 줄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방역 당국은 다음 주부터 적용될 거리 두기 조정 방안을 내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자,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강푸른 기자, 먼저 확진자 현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어제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69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발생 445명, 해외 유입 24명입니다. 국내 발생 사례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109명, 경기 129명, 부산 34명이고 광주 54명, 경북 41명 등입니다. 현재 위중증 환자는 239명이고 누적 사망자는 13명 늘어난 1,399명입니다. 방역당국은 개인 간 감염 확산뿐만 아니라 교회와 직장, 체육시설 등에서 집단 감염이 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직장과 부산 항온노조, 전남 화순 면사무소 등에서 추가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IM 선교회와 관련해서는 확진자가 350명을 넘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방역당국은 IM 선교회와 관련해 5개 시도의 교육시설 6곳에서 모두 355명의 누적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IM 선교회 관련 시설 35곳에 대해서는 검사 명령 등의 조치를 내리는 한편 전국의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일제 점검에 나설 방침입니다. 서울역 광장의 노숙인 시설에서는 어제 14명이 추가 확진됐는데 방역당국은 노숙인을 대상으로 선제적인 일제 검사와 함께 월 1, 2회 정기 검사 등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최근 잇따르는 집단 감염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대유행의 전조라는 전문가 의견도 있다면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거리 두기 방안이 내일 오후에 나오죠? 네, 정부는 2월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방안을 일요일인 내일 오후 4시 30분에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수도권 2.5단계, 그 외 지역에서는 2단계가 적용 중인데 이번 조정안에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연장 여부와 설 연휴 특별 방역 대책도 함께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방역당국은 현재 밤 9시까지인 다중이용시설의 영업 제한 시간의 조정 여부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2달간의 강화된 방역 조치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방역 효과와 현장의 수용성을 고려해 최선의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의 신규 확진자 추세도 새 거리 두기 조정 방안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이번 IM 선교회와 관련된 사례에서도 보았듯이 교회를 포함하는 크고 작은 종교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시설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는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역학조사에도 역시 비협조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교회 내부에서는 종교적 자유를 앞세워서 자신들의 입지를 키우려고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영민 기자입니다. 종교시설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이 전국으로 확산한 경우는 지난해부터 계속됐습니다.
1차 유행에선 신천지 신도를 중심으로 5천 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고 2차 유행에선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가 1,100여 명에 달했습니다. 3차에선 BTJ 열방센터에서 시작된 전파가 전국으로 퍼졌습니다. 하지만 확산 차단은 쉽지 않았습니다. 제출한 신도 명단이 정확하지 않았고 당국의 역학조사에도 협조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영장 가져오셨습니까? 영장 필요 없는 겁니다. 종교시설 관련 확진자는 전체의 17%, 대부분 교회에서 발생했습니다. 거리 두기가 어려운 소규모 교회가 많고 예배가 끝나고 밥을 함께 먹거나 소모임을 하는 등 교인 간 교류도 활발한 편이라 집단 감염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같은 지적 때문에 대부분의 교회가 비대면 예배로 전환하거나 현장 예배 인원을 최소화했는데 일부 교회는 스스로의 입지를 다지는 수단으로 대면 예배를 강행한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본인들만이 뭔가 하나님을 성도들에게 만날 수 있게 해주는 어떤 그런 사람이라는 그런 어떤 메시지를 내고 있는 건 이거 되게 잘못된 신앙인 거죠. 특히 종교인도 사회의 구성원인 만큼 방역에 협조하면서 종교 활동을 하는 게 당연하다고 강조합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종교 자유 침해다라고 하는 것은 종교가 왜 우리 사회 속에 있어야 되느냐라는 것을 망각한 것 같아요. 종교 단체도 교회도 사회의 한 일원입니다. 코로나19라는 시대적인 상황에서 종교계가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성찰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부끄럽게도 한국교회 치부가 다 드러났습니다. 한국교회 문제점이 다 드러났어요. 참여하는 마음으로 교회의 본질을, 신앙의 본질을 다시 회복하는 운동이 필요하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유럽의 여러 나라가 백신 공장 화재 등으로 백신 수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EU 집행위가 오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더불어서 EU 내에서 생산된 백신에 대해서는 수출 승인을 받도록 해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파리 유원중 특파원입니다. 65세 고령자에게 백신 효과가 떨어진다는 논란을 빚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인도 공장 화재로 EU에 공급하기로 한 물량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게 돼 갈등을 빚었습니다. 그러나 EU 집행위원회는 파이자와 모더나 백신에 이어 세 번째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조건부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앞서 유럽의약품청이 승인을 권고하자 몇 시간 만에 이를 추인한 겁니다. 오는 3월 이후에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승인을 검토하겠다는 미국과 달리 백신 수급난을 겪고 있는 EU가 한 발 앞서 사용을 승인한 셈입니다. We're not restricting it to under 55s, and this is based on the evidence in the trials, the safety profile. 유럽의약품청은 해당 백신의 5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임상시험 결과가 충분하지 않지만 앞서 승인한 백신과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평균 예방 효과는 70.4%로 90%대인 파이자나 모더나 백신에 비해 떨어지지만 대신 경제성은 낮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한편 EU 집행위원회는 EU 지역 내에서 생산된 코로나19 백신을 수출할 때 해당 국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다음 달 말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마리안젤라 세계보건기구 사무차장은 백신은 모든 국가에 공평하게 공유되어야 한다면서 EU의 이 같은 조치는 현 상황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유원중입니다. 기존 백신과 달리 1회 접종만으로 면역력이 생기는 미국 제약사 존슨앤존슨 백신의 예방 효과가 60%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존슨앤존슨은 다음 주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이영현 특파원입니다. 미국 제약사 존슨앤드존슨은 4만 3천 명을 대상으로 자사 백신을 시험한 결과 예방 효과가 평균 66%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미국에서 72%,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66%,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57%였습니다. 회사 측은 다음 주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할 방침이며 2월 말 승인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는 최소 50% 이상의 예방 효과를 보이고 안전할 경우 백신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The president is encouraged
by positive data on a potential new vaccine. He also knows that this is just new data, and now is the time for the FDA to do its job of evaluating the safety and efficacy of the vaccine. 존슨앤드존슨 백신은 1회 접종만으로 면역이 생기는 데다 영상 2에서 8도의 실온에서도 유통, 보관할 수 있어 미국을 비롯해 세계 각국이 기다려온 백신입니다. 미국 언론과 전문가들은 존슨앤드존슨 백신이 95%였던 파이자 바이오엔테크 백신과 94.1%였던 모더나 백신보다 예방 효과가 낮지만 충분히 강력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Its protection got better the farther you got out from the vaccination. And that actually, if we had followed this several more months, it might have been an equal, if not superior vaccine to what we're seeing with Moderna and Pfizer. 하지만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예방 효과가 50%대로 떨어지는 점은 문제라고 뉴욕타임스가 지적했습니다. 미 보건당국은 지난해 8월 존슨앤드존슨과 10억 달러의 1억 회 접종 분량의 백신을 받기로 계약했습니다. 존슨앤드존슨은 4월 초까지 3,700만 회 분량을 미국에 공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이영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법안 처리에 동참하라고 국민의힘을 압박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 등 지도부는 다음 달 1일 부산을 찾을 계획인데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손소영 기자입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8일 만에 다시 부산을 찾았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며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국민의힘을 겨냥한 공세에 집중했습니다. 제1야당도 특별법 처리에 동참하겠다고 빨리 약속하기 바랍니다. 야당 지도부가 반대한다고 해도 저희는 갈 길을 가겠습니다. 가덕도 신공항이 지역 최대 현안이다 보니 표심을 의식한 듯 이런 발언도 나왔습니다. 선거가 아니라 전쟁 중이라도 추진되어야 합니다. 한편 박재호 의원은 지난 20여 년 보수정당 시장 시절 부산이 쇠락했다고 얘기하다 부산 시민들이 조중동을 너무 많이 봐서 나라 걱정만 하는지 한심스럽다고 했습니다. 비하 논란이 일자 나라보다 부산 걱정을 더 하자는 취지였다며 사과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 등 국민의힘 지도부도 다음 주 월요일 부산을 찾습니다. 가덕 신공항에 대해 전향적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월요일 날 부산 가서 비대위를 하면서 앞으로 그 부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갖다가 제시를 할 겁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서울시장 예비경선 후보들의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여론조사를 거쳐 다음 달 5일 8명 중 본경선에 진출할 4명을 결정합니다. 다자 구도에 포함되는 모두 후보가 1대1 스탠딩 맞짱 토론을 벌이는 리그 방식의 맞짱 토론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4.7 보궐선거가 당의 진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거라며 민주당은 보궐선거 책임을 지고 후보를 내지 않아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아프면 쉬자. 코로나 시대는 특히 당연한 요구지만 일터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쉬는 기간 동안 받지 못할 급여를 생각하면 쉬고 싶어도 못 쉬는 게 현실입니다. 노동자들이 업무와 무관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쉬어도 쉰 기간만큼 소득을 보장해주자는 논의가 21대 국회에서 나왔습니다. 김성수 기자입니다. 한 사립대학교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김모 씨. 허리 통증으로 입원 치료가 필요했지만 장기간 일자리를 비우기 힘들어 참고 일하다 증상이 더 악화됐습니다. 일단 제일 큰 걱정 결국 월급이죠. 네, 그렇게 내가 쉬었을 때 이제 월급이 제대로 지급이 될까 쉬는 기간 동안. 김 씨처럼 아파도 쉬지 못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업무와 무관한 질병과 부상으로 일자리를 비워도 국가가 소득을 보상해주잔 상병수당 의무화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됐습니다. 모두 사흘에서 일주일 이상 입원하면 그 기간만큼 최저임금액 이상을 책정해 지급하자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코로나 시대의 사회적 요구가 커지면서 야당인 국민의당에서도 상병수당을 정책과제로 꼽아 다음 달 임시회부터 국회 논의가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현행법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병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어 법제화 근거는 충분합니다.
재원 마련이 걸림돌인데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상병수당 도입에 매년 최소 8천억 원 정도의 예산이 들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정의당은 건보료 인상 없이 현재 16조 원이 넘은 국민건강보험 누적금을 활용하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재정적인 면을 가지고 논란이 많았었는데 이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더 이상 민생을 방치할 수 없다.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부는 올해 10억 원의 예산으로 연구 용역을 하고 내년부터는 저소득층부터 시범 사업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OECD 회원국 가운데 상병수당을 도입하지 않은 나라는 현재 우리나라 한 곳뿐입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택배노조가 총파업 돌입 12시간 만에 파업을 철회했습니다. 노사정이 막판 협상에서 추가 합의안을 도출한 덕인데요. 택배사들이 쟁점이었던 택배 분류 인력을 다음 달 4일까지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걱정이 컸던 택배 대란도 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허효진 기자입니다. 총파업에 돌입했던 택배노조가 12시간 만에 파업을 철회했습니다. 노조와 택배사, 정부가 협상을 벌인 끝에 내놓은 잠정 합의안을 받아들이기로 한 겁니다. 찬성 3,684, 반대 453, 찬성률 86%로 잠정 합의안이 가결되었고, 이번 추가 합의안의 핵심은 택배사가 기존에 약속한 분류인력 6,000명의 투입 시기를 명확히 한 점입니다. 설 연휴 전인 다음 달 4일까지로 완료 시점을 못 박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한통운은 택배기사 5명당 분류인력 1명, 롯데와 한진택배는 택배기사 8명당 1명이 배치되는 겁니다. 이 합의가 제대로 지켜지는지는 국토부와 노조, 택배사가 조사단을 꾸려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2월 4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우리 택배 노동자들은 집파와 배송, 자신의 본연의 업무만을 할 것입니다. 남은 과제는 택배 요금 인상 등 택배 거래 구조 개선. 1차 합의문에서는 상반기가 목표였지만 5월 말까지 마무리 짓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때까지 불가피하게 택배기사들이 분류 작업을 할 경우에 대해선 비용 지급 등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택배노조는 합의안에 주요 택배사가 직접 서명해 사실상 노사협상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합의로 총파업이 철회되면서 택배 대란 우려는 사라졌지만 일부 대리점연합회가 자신들과는 협의가 없었다며 반발하고 있다는 점은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KBS 뉴스 허유진입니다. 코로나로 힘들었던 지난해 우리 경제의 건강진단서 격인 산업활동 동향이 발표됐습니다. 산업 생산이 0.8% 줄어서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고 소비도 0.2%가 줄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업종별로 또 품목별로 명암이 극명하게 갈렸는데요. 최근 상황을 봐도 역시 온도차는 분명해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김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점심시간인데도 손님이 뜸한 식당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될 때마다 매출은 뒷걸음질했습니다. 저녁에 술하고 이렇게 그게 손님이 더 많잖아요. 근데 나가보시면 뭐 들어지도 않아요. 저녁 때 오면서 하반기 와서는 뚝 떨어지니까. 코로나19 여파가 1년 내내 이어지면서 숙박 음식업은 18% 정도, 스포츠와 여가 부문의 성장세는 30% 넘게 위축됐습니다. 손님을 직접 상대해야 하는 대면 서비스업은 역대 가장 많이 쪼그라들었습니다. 상대적으로 타격을 덜 받은 분야도 있는데 광공업 분야가 대표적입니다. 특히 수출을 견인한 반도체 회복세는 빨랐습니다. 하반기 들어서 수출이 증가하고 특히 이제 반도체 쪽에 경기가 개선되면서 반도체와 기계 장비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줄어든 소비 안에서도 품목별 차이는 컸습니다. 바깥 활동이 줄며 화장품과 옷 판매 등은 부진했지만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다 보니 가전, 가구 판매는 역대 최대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집밥 수요 증가 덕에 음식료품 판매도 급증했습니다. 코로나19 충격이 차별적으로 나타난 겁니다. 최근만 따져도 이런 격차는 여전합니다. 지난달 광공업 생산은 전달은 물론 전년 대비 모두 늘었지만 서비스업 분야에선 감소세가 두드러졌습니다. 회복 속도가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회복 속도가 느린 내수산업, 소비, 자영업, 청년층 이런 측에 대한 선별적 지원을 하는 것이 정부 경제정책 방향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코로나19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런 취약한 곳에 대한 정부의 맞춤형 지원이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면서 자영업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죠. 사정이 어렵다 보니 부업을 하는 자영업자들도 적지 않은데요. 자영업을 하면서도 이른바 투잡을 뛰어야만 하는 이들의 사연을 이수민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4년 전부터 키즈카페를 운영 중인 이광표 씨. 최근 이 씨는 집에서 치료에만 전념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초 도금 공장에서 일하다 발을 다쳤기 때문입니다. 도금하는 기계 뚜껑 같은 게 있는데 그걸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렇게 발등에 쪄갖고 지금은 아예 뭐 할 수 있는 게 없죠.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였던 키즈카페의 매출은 코로나19 이후 10분의 1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임대료와 관리비 등 매달 꾸준히 나가는 지출만 4,500만 원 정도입니다. 강도 높은 방역 조치가 시행되면서 영업을 중단했고 2달째 매출은 0원입니다. 이거는 계약 기간이 있으니까 마음대로 이제 폐업도 못 하는 거고 대출도 이제 폐업하면 대출도 갚아야 되니까 그것도 엄청 고민되고요. 식당 등의 휴지와 방향제 등을 납품하는 기성태 씨는 요즘 자신의 가게보다 인력사무소에 더 자주 나갑니다. 최근에는 매트리스 공장에서 포장 일을 하면서 하루하루 돈을 벌고 있습니다. 거의 지금 주객이 전도됐다고 그래야 되나? 이게 주업이 바뀌어서 다른 일을 하고 있어요. 지난해 매출은 예년보다 3분의 1로 줄었고 거래처로부터 많게는 수백만 원에 이르는 물품 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기 씨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정부 지원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저는 직접적인 대상인데 납품을 하는 사람이니까 2차라서 지원을 1차 지원금이든 2차 지원금이든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처럼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깊어가는 상황에서 중소상인단체 20여 곳은 손실보상 등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청와대에 전달했습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특히 소상공인들은 경제적 타격이 큰 상황인데요. 야밤에 상가를 돌며 금품을 훔친 절도범들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밤 늦은 시간 충북 청주의 한 식당. 불 꺼진 식당 뒷문을 열고 한 남성이 들어옵니다. 계산대에서 현금 30만 원을 챙기더니 유유히 빠져나갑니다. 지금 버티니까 그런 상황에서 30만 원, 40만 원 구죠. 다들 9시면 불 끄고 아무도 없다는 걸 가장하에 계획돼서 들어온 것 같아요. 다음 날 새벽 인근의 또 다른 식당에 몰래 들어온 남성은 모금함에 있던 현금까지 훔쳐 달아나는 등 최근 청주 일대를 돌며 6차례에 걸쳐 210만 원어치 금품을 훔쳤습니다. 경찰의 잠복 끝에 덜미가 잡힌 남성은 44살 A씨. 주로 영업이 끝난 야심한 밤에 방범이 허술한 곳을 노려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정말 얼마나 지금 힘들어요. 뭐 영업 제한도 있고 5인 이하, 뭐 경쟁 힘없는 자영업자들 더 힘들게 하는. 경찰은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혐의로 A씨를 구속하고 여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에는 야간에 도심 무인 점포 5곳에서 금품을 훔친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경보음이 울리는데도 아랑곳 않고 금고를 열어 현금을 빼가는 대담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새벽 시간대에 그 범죄를 예방하려면 우선 외출 시에 문이 닫혔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상가를 비울 때는 경찰관들이 순찰을 요청할 수 있도록. 유례없는 감염병 사태로 매출이 급감한 가운데 절도 행각마저 기승을 부리면서 소상공인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 부산은 올겨울 아직 공식 적설량이 없을 정도로 눈이 거의 오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경사가 많은 지형 특성상 눈이 올 때를 대비해 모래등을 넣어두는 제설함 관리는 필수입니다. 그런데 도심 곳곳에 설치된 제설함이 자치단체의 무관심 속에 방치돼 정작 눈이 왔을 때는 무용지물입니다. 정민규 기자입니다. 눈 내린 도로, 자동차가 속절없이 미끄러져 내려옵니다. 밀어도 헛바퀴만 돌고 아예 멈춰선 차들도 있습니다. 2년 전 0.2cm의 공식 적설량을 기록한 부산 도심의 모습입니다. 경사지에 설치한 제설함, 눈이 오면 꺼내 써야 할 모래 주머니 위에 물이 들어차 얼어붙었습니다.
또 다른 제사람은 아예 쓰레기통입니다. 대로변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쓰레기가 버려진 이 제사람에는 염화 칼슘은커녕 모래주머니조차 없습니다. 눈 오면 미끄러워서 안 되죠. 겨울이니까 눈이 올라가 모래가 꽉 차갖고 있는 게 좋죠. 이런 게 시래기 있는 것보다도. 그렇죠? 열 수 없는 제사람도 있습니다. 제사람은 눈이나 비가 왔을 때 누구든 사용할 수 있어야 하지만 꽁꽁 묶어둔 것도 있어 정작 필요한 순간 이처럼 아무도 사용할 수 없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방치된 제사람을 보다 못한 주민들이 쓰레기를 버릴 수 없도록 한 겁니다. 자치단체는 뚜렷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움은 조금 있습니다. 시범장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도 도로가 얼고 하면은 그런 내용을 꺼서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해 부산시는 제사람을 방치하는 걸 바로잡겠다며 안전 감찰까지 벌였지만 부실한 관리는 여전합니다. KBS 뉴스 정민규입니다.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난 고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 등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감독과 주장에게 법원이 각각 징역 7년과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가 크다며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정혜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철인 3종팀 유망주였던 고 최숙현 선수. 지난해 6월 그 사람들의 죄를 밝혀달라는 메모를 남긴 뒤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이후 수사를 촉구하는 국민청원까지 올라오는 등 국민들의 분노가 일었습니다. 수사를 벌인 검찰은 최 선수를 포함해 전현직 선수들을 상습 폭행하고 폭행을 지시하거나 강요한 혐의로 경주시청 철인 3종팀 김모 감독과 주장 장모 선수, 김모 선수를 기소했습니다. 특히 김 감독은 해외 훈련비 명목으로 선수들에게서 7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채고 보조금 2억 5천만 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김 감독과 주장 장 선수에게 각각 징역 7년과 4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선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오랫동안 가혹행위를 했고 가장 큰 피해를 본 최숙현 선수는 고통에 시달리다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며 피고인들의 죄가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의 선고를 지켜본 고 최숙현 선수 유족과 동료 선수들은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최고자로서 제일 영향을 많이 받아야 될 그런 위치인데도 불구하고 형량이 2년이나 구형량에서 감형됐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아쉽게 생각합니다. 앞서 최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하고 일부 여성 선수들을 유사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운동처방사 안모 씨는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KBS 뉴스 정임입니다. 주말 아침 수도권과 강원 지역,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 약하게 눈이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오늘 오전까지 강원 산지에는 2에서 최고 7cm,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 북부와 경북 북부 내륙 지역에는 1에서 최고 5cm 정도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강추위가 이어지면서 내린 눈이 도로에 그대로 얼어붙을 수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이 영하 6.4도, 대구 영하 7.3도로 출발했고요. 광주도 영하권 추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낮부터는 따뜻한 남서풍이 불어오면서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한낮에 서울 6도, 대구와 광주는 10도까지 오르면서 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오후에는 충청 지역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고요. 밤 사이에도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까지 오르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원 동해안 지역은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현재 기온 어제보다 높긴 하지만 다소 춥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6도, 포항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달부터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이 내일 발표됩니다. 설 대목을 맞아 영화관과 공연장에 대해서는 방역 기준 완화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IM선교회 소속 교육시설에 이어 교회에서도 잇따라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일부 개신교 단체는 교회가 대유행의 진원지가 된 현실이 참담하다며 사과했습니다. EU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판매를 공식 승인했습니다. 1회 접종만 하면 되는 존슨앤존슨 백신의 예방 효과는 평균 66%로 나타났습니다.
월성 1호기 감사를 앞두고 삭제한 자료 중에 북한 원전 추진 제목 등의 문서가 포함된 것으로 검찰 공소장에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이 이적행위라며 진상규명을 요구했고 청와대는 북풍 공작과 다름없는 발언이라며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오전까지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 북부와 경북 북부 내륙에 눈이 오겠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10도가량 높아 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방역당국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적용될 새 거리두기 수칙을 내일 발표합니다. 당초에는 어제 발표하기로 했는데 자영업자들의 경제적인 고충 속에도 3차 유행의 확산세가 쉽게 꺾이질 않고 있어서 방역당국의 고심이 큽니다. 이효연 기자입니다. 내일 발표될 새 거리두기 수칙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현재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인 거리두기가 조정될지 여부입니다. 또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다중이용시설의 밤 9시 이후 영업 제한이 완화될지도 큰 관심사입니다. 새 거리두기 조정안은 시행 전 충분한 준비 시간을 준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지만 이번엔 발표 시점까지 미뤄가며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고심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3차 유행의 감소세가 계속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재확산이 다시 시작된 것인지 판단하기 애매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일시적으로 증가했다가 다시 감소세로 들어갈 수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증가할 가능성들이 있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시간적인 추세를 보면서 확진자 수만 보면 거리두기 단계는 현재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200명대까지 치솟았던 확진자 수가 3,400명대까지 떨어졌지만 최근 일주일 평균 확진자 수는 400명대로 여전히 2.5단계 기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또 설 연휴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허용할 경우 확산세가 더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의 영업 제한 시간도 밤 9시에서 10시로 연장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지만 생활방역위원회 전문가들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다음 달부터 시작될 백신 접종도 고려해야 합니다. 환자 수가 늘어나게 되면 예방접종을 담당해야 되는 의료진이나 보건소나 업무 부담이 더 커져서 예방접종 사업 자체에도 좀 차질이 생길 수 있거든요. 다만 설 대목을 맞은 공연장과 영화관과 관련한 새 방역 기준은 실질적인 영업을 할 수 있게 다소 완화하는 쪽으로 논의 중입니다. KBS 뉴스 이효연입니다. 유럽의 여러 나라가 백신 공장 화재 등으로 백신 수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EU 집행위가 오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더불어서 EU 내에서 생산된 백신에 대해서는 수출 승인을 받도록 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파리 유원중 특파원입니다. 65세 고령자에게 백신 효과가 떨어진다는 논란을 빚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인도 공장 화재로 EU에 공급하기로 한 물량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게 돼 갈등을 빚었습니다. 그러나 EU 집행위원회는 파이자와 모더나 백신에 이어 세 번째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조건부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앞서 유럽의약품청이 승인을 권고하자 몇 시간 만에 이를 추인한 겁니다. 오는 3월 이후에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승인을 검토하겠다는 미국과 달리 백신 수급난을 겪고 있는 EU가 한 발 앞서 사용을 승인한 셈입니다. We're not restricting it to under 55s, and this is based on the evidence in the trials, the safety profile. 유럽의약품청은 해당 백신의 5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임상시험 결과가 충분하지 않지만 앞서 승인한 백신과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평균 예방 효과는 70.4%로 90%대인 파이자나 모더나 백신에 비해 떨어지지만 대신 경제성은 낮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한편 EU 집행위원회는 EU 지역 내에서 생산된 코로나19 백신을 수출할 때 해당 국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다음 달 말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마리안젤라 세계보건기구 사무차장은 백신은 모든 국가에 공평하게 공유돼야 한다면서 EU의 이 같은 조치는 현 상황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유원중입니다.
기존 백신과는 달리 1회 접종만으로도 면역력이 생기는 미국의 제약사 존슨앤존슨 백신의 예방 효과가 60%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존슨앤존슨은 다음 주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로스앤젤레스 이영현 특파원입니다. 미국 제약사 존슨앤존슨은 4만 3천 명을 대상으로 자사 백신을 시험한 결과 예방 효과가 평균 66%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미국에서 72%,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66%,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57%였습니다. 회사 측은 다음 주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할 방침이며 2월 말 승인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는 최소 50% 이상의 예방 효과를 보이고 안전할 경우 백신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The president is encouraged by positive data on a potential new vaccine. He also knows that this is just new data, and now is the time for the FDA to do its job of evaluating the safety and efficacy of the vaccine. 존슨앤존슨 백신은 1회 접종만으로 면역이 생기는 데다 영상 2에서 8도의 실온에서도 유통, 보관할 수 있어 미국을 비롯해 세계 각국이 기다려온 백신입니다. 미국 언론과 전문가들은 존슨앤존슨 백신이 95%였던 파이자 바이오엔테크 백신과 94.1%였던 모더나 백신보다 예방 효과가 낮지만 충분히 강력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His protection got better the farther you got out from the vaccination, and that actually if we had followed this several more months, it might have been an equal, if not superior vaccine to what we're seeing with Moderna and Pfizer. 하지만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예방 효과가 50%대로 떨어지는 점은 문제라고 뉴욕타임스가 지적했습니다. 미 보건당국은 지난해 8월 존슨앤존슨과 10억 달러의 1억 회 접종 분량의 백신을 받기로 계약했습니다. 존슨앤존슨은 4월 초까지 3,700만의 분량을 미국에 공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이영현입니다. 광주광역시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합니다. 대전 IM선교회 소속 미인가 교육시설을 시작으로 대형교회와 개척교회로까지 감염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광주광역시가 당분간 모든 교회에 대면 예배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보도에 최소영 기자입니다. 지난 24일 5차례에 걸쳐 휴일 예배를 진행한 광주광역시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날 신도 400여 명이 예배를 받는데 목사는 마스크도 쓰지 않고 설교했습니다. 이 교회에서만 목사와 신도 등 50명 넘게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감염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다른 교회로 번져 장로와 신도 등 1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이 교회 장로가 최근 안디옥 교회를 방문했다 감염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전 IM 소속의 TCS 국제학교를 시작으로 안디옥 교회에 이어 또 다른 교회로까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감염이 번져가는 모양새입니다. 연쇄 감염으로 광주에선 이달 들어서만 635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이 가운데 TCS 국제학교와 교회 관련 확진자가 전체 33%인 2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그냥 참 분노가 느껴지더라고요. 교인들이 조금 자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목사님들 특히 해가지고. 교회를 중심으로 감염이 빠르게 확산하자 광주광역시가 강경책을 내놓았습니다. 오늘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모든 교회에 대면 예배를 금지하고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도록 한 겁니다. 병원, 유치원, 학교, 공공기관, 요양보호사, 패스트푸드,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들이 광범위하게 포함되어 있고 광주광역시는 대면 예배 금지를 어기는 교회에 대해서 고발과 구상권 청구 등 강력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송현입니다. 교회발 집단 감염이 이처럼 끊이질 않자 개신교계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신앙의 본질을 잊고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치는 주된 세력이 됐다며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안다은 기자입니다. 진보 성향의 개신교 연합기관과 개신교 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자청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팬데믹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온 소상공인들, 시민들, 의료진들 앞에 고개조차 들 수 없게 됐다며 교회가 대유행의 진원지가 된 현실이 참담하다고 사죄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오늘날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치는 주된 세력으로 인식되고 있는 참담한 현실 속에서
스스로를 돌아보며 국민들께 깊이 사죄드립니다. 또 정부 방역 조처를 예배 자유 탄압이라고 왜곡한 일부 교회 지도자들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민 건강을 위한 방역은 정치적 문제가 아닌 신앙의 본질적 과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종교를 위해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 종교가 있습니다. 모이는 교회 그 자체가 목적일 수 없습니다. 흩어지는 교회의 삶이 예배가 되고 이웃을 위한 섬김이 되어야 합니다. 이웃 생명의 안전을 외면하면서 자신들의 신앙 양태만 고집하는 교회를 어떻게 믿겠냐며 한국 교회 전체가 신뢰를 잃은 데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한 채 섬처럼 떠도는 교회는 선교적 존재 가치를 상실한 교회로서 더 이상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마지막까지 희생적으로 어려움을 감수하는 모범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국교회는 이제 새 출발선 앞에 서 있습니다. 생명의 길을 선택할 것인지 파멸의 길로 들어설지 절체절명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에 앞서 개신교 최대 연합기관인 한국교회 총연합도 일부 교회를 고리로 한 감염 확산에 대해 결국 모든 교회의 문제라며 사과한 바 있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서울역 노숙인 시설에서도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감염에 취약하기 때문일 텐데요. 서울 한양대병원에서도 23명의 확진자가 나와 역학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렇게 단체 생활하는 곳에서 확진자 발생이 이어지고 있어 유행 규모가 커질까 우려됩니다. 김혜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역 광장 노숙인 지원시설의 모습입니다. 일부 노숙인들이 코를 내놓거나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고 잠을 자기도 합니다. 해당 시설에서는 지난 17일 관계자 1명이 최초 확진된 뒤 지금까지 모두 35명이 확진됐습니다. 그제 하루만 노숙인 14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70여 명이 밀접 접촉자로 분류됐습니다.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임시격리시설로 이송을 실시해서 확산을 막는 데 서울시는 찾아가는 선별진료소를 통해 노숙인 700여 명을 선제검사했는데 이 가운데 3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노숙인과 쪽방 주민들이 복지시설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집중적인 검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찾아가는 선별진료소도 추가로 운영됩니다. 서울시는 서울역 근처 노숙인 등이 검사받을 수 있도록 서울역 임시선별검사소를 활용할 방침입니다. 전국 노숙인은 11,000여 명, 쪽방 주민은 5,600여 명에 달합니다. 지자체 상황에 따라 추가 검사도 이뤄집니다. 노숙인 등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수도권과 대도시는 노숙인, 쪽방 주민에 대해 선제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한편 서울 한양대병원에서도 새로운 집단 감염이 발생해 지금까지 23명이 확진됐습니다. 환자의 보호자가 먼저 양성 판정을 받은 뒤 모든 의료진과 환자, 보호자 등 2,000여 명을 대상으로 전수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기동대에서도 소속 경찰관 3명이 확진되는 등 집단 생활을 하는 곳에서 확진자 발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이번 한 주 변덕스러운 겨울 날씨를 겪어내느라 고생 많으셨죠. 주말 아침인 오늘도 추위와 눈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 수도권과 강원 지역,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 약하게 눈이 내리는 곳이 있는데요. 오늘 오전까지 수도권과 또 강원 영서, 충청 북부와 경북 북부 내륙 지역에는 1에서 5cm 정도의 눈이 내려 쌓이는 곳이 있겠고요. 기온이 더 낮은 강원 산간 지역에는 2에서 최고 7cm 정도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오후에는 점차 맑은 하늘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침까지는 강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6.4도, 대구는 영하 7.3도까지 떨어졌고요. 광주에서도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서울이 6도, 대구와 광주 10도까지 오르면서 추위는 누그러지겠습니다. 그런데 남서쪽에서 이렇게 바람을 타고 또 미세먼지가 유입됩니다. 오후에는 수도권과 충남 지역에, 또 오후가 지난 늦은 밤부터는 충북 지역과 남부지방에서도 일시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오를 수 있겠습니다. 강원 동해안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니까요. 화재 예방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아침보다 기온이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춥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영하 5.5도 가리키고 있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6도, 강릉 9도, 광주와 대구 10도, 부산은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높게 일겠지만 특히 동해 먼바다에서는 최고 5m까지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바이든 미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중국에 대한 정책 재검토 작업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미중 무역 합의에 대해서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전방위적으로 대중 압박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워싱턴 금철영 특파원입니다. 미중 무역 합의에 대한 백악관 대변인의 언급은 1단계 무역 합의 등 기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무역 기조를 이어갈 것인지 여부를 묻는 기자 질문에 답하면서 나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합의에 대한 재검토라는 포괄적 언급이었지만 무역 관련 합의도 전략적인 이해 등을 토대로 재평가할 것이란 점은 분명했습니다. It means strengthening our economy at home, and it means determining the best path forward to address a range of issues, not just economic, but strategic and also security. 사안에 따라 트럼프 시기 미중 무역 합의에 구속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이런 가운데 제이크 설리반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국내 현안에서도 안보 불안 요인이 있는 만큼 먼저 내부 정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The most profound national security challenge, a COVID-19 pandemic, facing an economic crisis, and of course, there have been the acute threats to our basic constitutional republic, and the deep divisions. 설리번 보좌관은 이와 함께 미국, 인도, 일본, 호주를 중심으로 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외교안보 협의체, 이른바 쿼드를 더 발전시켜 나가고 싶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쿼드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정책을 발전시킬 토대로 보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밑그림이 드러난 것은 없지만 중국을 겨냥한 전방위적인 대외 전략이 수립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금철영입니다. 감사원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감사를 앞두고 문건 수백 건을 삭제한 공무원들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이 공개됐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복구한 파일 가운데는 북한의 원전을 추진한다는 제목의 문서들이 있었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탈원전을 한다는 정부가 북한의 원전 건설을 추진했다며 이적 행위라고 비난했는데요. 청와대는 이에 대해서 북풍 공작이라며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반박했습니다. 자, 이제 월성 원전 논란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번지는 모습입니다. 신지혜 기자입니다.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의 공소장입니다. 산업부 공무원들이 삭제했다는 파일 530건의 목록을 보면 북한 지역 원전 건설 추진 방안, 북한 전력산업 현황 등 북한과 관련된 문서가 17건 있습니다. 이 중 6건은 2018년 5월 2일에서 15일에 만들어졌다고 적혀 있습니다. 두 차례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던 시기입니다. 지난 28일 SBS 보도로 공소장이 공개되자 국민의힘은 정부를 맹비난하며 진상규명을 요구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입장문에서 국내 원전을 불법으로 폐쇄하고 북한의 원전 건설을 지원하는 이중적 행태라며 충격적인 이적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당 차원의 진상규명위원회를 만들겠다고도 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사실무근이라며 김 위원장을 일제히 비난했습니다. 우선 청와대는 북풍 공작과도 다를 바 없는 무책임한 발언으로 묵과할 수 없다며 법적 조치를 포함해 대응하겠다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청와대가 법적 대응을 거론한 건 이례적입니다. 산업부는 남북경협 활성화에 대비해 단순하게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내부 자료라고 해명했습니다.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으로 남북정상회담 실무를 맡았던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던 남북정상회담 어디에서도 북한의 원전 건설을 추진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된 문서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수사와 재판에서 확인되기 전에는 북한 원전 추진설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거로 보입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어젯밤 서울 도심에 있는 기업은행 본사 건물에서 불이 나 2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또 술에 취해 역주행을 하다가 택시기사를 숨지게 한 승용차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한승현 기자입니다. 어젯밤 10시 40분쯤 서울 중구 을지로 IBK 기업은행 본사 빌딩에서 불이 났습니다. 본사 빌딩 2층에 연기가 가득 찼다는 신고를 받고 소방차 30여 대가 출동했습니다. 불은 1시간 40여 분 동안 계속됐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건물 안에 있던 25명이 대피했습니다. 소방은 빌딩 1층과 2층 사이 전기선이 통하는 통로에서 불이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약을 하고 술에 취해 역주행 운전을 하다가 택시기사를 숨지게 한 승용차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9일 서부간 선도로를 역주행하다가 택시와 교통사고를 낸 30대 남성 운전자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 남성은 운전 직전에 마약도 투약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동승자에 대해서도 마약 투약과 음주운전 방조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어제 오후 4시 반쯤엔 경북 구미시 특수유리 제조업체에서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공장 안에서 작업하던 9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대부분 경상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소방은 용광로와 연결되는 배관을 교체하던 중에 배관에 남은 가스가 폭발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한승현입니다.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확산된 라임 사태는 펀드 부실을 숨기고 투자자들을 계속 모집해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금융사기 사건인데요. 핵심으로 지목되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에 대해 법원이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9년 펀드 환매가 중단돼 1조 6천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라임 자산 운용 사태. 금융감독원은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을 사기 혐의 등으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투자한 무역금융펀드의 유동성 문제로 라임 펀드가 부실해졌지만 부실을 숨긴 채 펀드를 계속 판매했다는 겁니다. 이 전 부사장은 문제가 된 무역금융펀드가 신한금융투자의 요청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을 내세우며 책임을 회피해왔습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이 전 부사장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징역 15년에 벌금 40억 원, 추징금 14억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사장이 신한금융 직원들과 초기 설정부터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으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피해가 매우 크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이 전 부사장이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수조 원의 자산을 운용한 금융투자업자로서 지켜야 할 윤리의식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원종준 전 라임 대표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벌금 3억 원이 선고됐습니다. 라임 사태 주요 책임자에 대한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지만 갈 길이 멉니다. 1조 4천억 이상이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고 일부 가지급금만 지급된 상태입니다. 라임은 구조적 결함이 있는 사기 펀드로 계약 취소를 통해서 전액 배상받도록 금감원과 검찰이 적극 나서야 됩니다. 지난달 KB증권의 라임 펀드 가입자 배상 기준을 마련한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 말 우리은행 등 3곳에 대해 분쟁조정위원회를 열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재현입니다.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현직 판사에 대해 국회가 탄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탄핵안에 대한 의원들의 자유투표 방침을 정한 가운데 국민의힘 등 보수 야권은 사법부 길들이기라며 반대하고 있는데요. 탄핵 대상에 오른 인성근 판사는 어떤 일을 했고 또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어땠는지 김채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 기사를 쓴 일본 기자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던 2015년 초,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이던 임성근 판사는 담당 재판장을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국격을 높여야 하는 아주 중요한 재판이라며 기사 내용이 허위라면 그 점을 재판 중이라도 미리 밝히라고 유도했습니다. 판결문 요약본 일부를 미리 보내달라고 한 뒤 판결 이후에서 청와대가 섭섭해할 수 있는 부분을 빼라고 하는가 하면 선처를 요청한 한국 외교부 공문을 법정에서 언급해달라고도 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원행정처를 통해 요청한 것으로 임 판사를 통해 일선 재판부까지 전달됐다고 1심 법원은 인정했습니다.
임 판사는 또 다른 재판에선 특정 문장을 톤다운, 즉 수위 조절하라며 이미 선고된 판결문에 대한 수정을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법리상 직권남용죄가 안 된다며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임 판사가 재판 업무에 개입해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무원의 행위가 위헌적이라고 평가되면 탄핵 심판 대상이 될 수 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도 법관 등 고위공직자에 대한 탄핵 소추를 규정한 헌법 65조에 대해 국민에게 권력을 위임받은 공무원이 헌법을 어길 경우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임 판사의 변호인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고 사건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탄핵 소추의 근거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지난해 충남 천안에서 40대 여성이 동거남의 9살 아들을 여행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사건. 전 국민의 공분을 일으켰죠. 항소심 법원이 이 여성에게 원심보다 3년이 늘어난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성용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6월 천안의 한 아파트. 9살 A군이 여행용 가방 안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된 후 사흘 만에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을 숨지게 한 사람은 A군 아버지의 동거녀 41살 성모 씨였습니다. 성 씨는 평소 A군이 자기 친아들과 자주 다툰다며 A군을 학대했습니다. 범행 당시엔 게임기를 고장냈다며 A군을 혼내다가 여행용 가방에 3시간가량 감금했고 다시 가로 44cm, 세로 60cm의 더 작은 가방에 4시간 가까이 가둬 결국 A군을 숨지게 했습니다. 대전고법 형사 1부는 성 씨에게 원심보다 3년 더 가중한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성 씨가 가방을 완전히 밀폐하기 위해 지퍼 끝부분에 테이프를 붙이거나 드라이기로 바람을 밀어넣었고 A군이 숨을 못 쉰다며 고통을 호소했지만 오히려 친자녀와 함께 가방 위에 올라가 뛰는 등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저항도 하지 못했어요. 본인을 보호해줘야 하는 부모라는 사람들에 의해서 해당 살인이 이루어졌습니다. 재판부는 또 일반인은 상상조차 못할 정도로 잔인하고 악랄한 범행이라면서도 형사법 대원칙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어 최대한 객관적으로 검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가족은 더 무거운 형이 내려져야 했다고 말합니다. 반성이라는 기미가 하나도 안 보였어요. 진짜. 40대까지 동원해가지고 살인죄를 면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행동 자체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1심과 2심 모두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해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성용입니다.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난 고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감독과 주장에게 법원이 각각 징역 7년과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가 크다며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정혜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철인 3종팀 유망주였던 고 최숙현 선수. 지난해 6월 그 사람들의 죄를 밝혀달라는 메모를 남긴 뒤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이후 수사를 촉구하는 국민청원까지 올라오는 등 국민들의 분노가 일었습니다. 수사를 벌인 검찰은 최 선수를 포함해 전현직 선수들을 상습 폭행하고 폭행을 지시하거나 강요한 혐의로 경주시청 철인 3종팀 김모 감독과 주장 장모 선수, 김모 선수를 기소했습니다. 특히 김 감독은 해외 훈련비 명목으로 선수들에게서 7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채고 보조금 2억 5천만 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김 감독과 주장 장 선수에게 각각 징역 7년과 4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선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오랫동안 가혹행위를 했고 가장 큰 피해를 본 최숙현 선수는 고통에 시달리다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며 피고인들의 죄가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의 선고를 지켜본 고 최숙현 선수 유족과 동료 선수들은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최고자로서 제일 영향을 많이 받아야 될 그런 위치인데도 불구하고 평양이 2년이나 구형량에서 감형됐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아쉽게 생각합니다. 앞서 최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하고 일부 여성 선수들을 유사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운동처방사 안모 씨는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KBS 뉴스 정임입니다. 인천의 한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80대 근로자가 청소를 하다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졌습니다. 폐기물 공장들은 영세 업체에다가 위험 설비까지 많다 보니 안전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는 추세입니다. 장혁진 기자입니다. 수도권 매립지 인근의 한 건설 폐기물 처리 업체입니다. 그제 저녁 작업을 마치고 기계 주변을 치우던 83살 A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졌습니다. 청소를 할 때는 제가 알기로는 기계가 다 꺼요. 기계가 다 멈춰 있는 상태에서 사실 기계를 돌고 있는 상태에서 하진 않거든요. 위험해서. 청소 용역업체 소속인 A씨는 출근한 지 3일 만에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가 난 공장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폐쇄가 된 상태인데 경찰은 회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A씨는 2인 1조로 일하고 있었는데 멈춰있던 컨베이어 벨트가 갑자기 움직이면서 사고가 났습니다. 경찰은 중앙관제실에서 기계를 잘못 조작한 것으로 보고 작업자의 몸이 기계에 말려 들어갈 때 비상정지 장치가 작동되지 않은 경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A씨에 대한 시신 부검을 국과수에 의뢰하고 회사 측의 과실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비정상 작업을 하다가 사고 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고 예방을 위한 예방 기법, 작업 절차를 정해놓은 어떤 매뉴얼, 또 그거에 대비한 안전 교육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하거든요. 지난 8일에는 충북 청주에서 40대 근로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졌고 지난해에도 경기도 화성, 인천 등지에서 3명이 목숨을 잃는 등 폐기물 공장의 인명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졸업식 특수가 사라져 꽃 출하 단가가 예년의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지자 화훼 농가들이 꽃을 폐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출하 단가는 반의 반 토막이 났는데 소비자 꽃값은 왜 여전히 비싼 걸까요? 김효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활짝 핀 안개꽃을 실은 트럭들이 줄지어 늘어선 뒤 안개꽃을 논밭으로 쏟아버립니다. 코로나19로 졸업식 특수가 실종되면서 공판장 경매가가 예년의 4분의 1 수준인 5천 원으로 내리자 화훼 농가들이 출하 대신 폐기를 택한 겁니다. 폐기된 안개꽃만 2,300여 킬로그램. 앞서 김해 지역 화훼 농가들도 거베라 800여 단을 폐기하기도 했습니다. 거의 반값도 안 돼. 농수지가는 아마 적자 현상이라고 보면 될 겁니다. 아마. 화훼 농가들은 꽃을 폐기하는데 소비자 꽃값은 왜 내리지 않을까? 아, 이거 얼마예요? 2,500원. 근데 아직 비싸네요. 그냥 떨어지고 실 떨어지는 그런 걸 하죠. 너도 지금은 다 비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지난해 9월 발표한 품목별 유통 실태입니다. 한 송이에 576원인 장미는 도매시장에서 620원, 중도매인을 거치면 750원이 되고 소비자가는 1,300원입니다. 도매가보다 2배 넘게 올랐습니다. 유통 현장을 취재한 결과는 이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지난 27일 도매시장에서 한 송이에 최고 500원으로 팔린 장미가 소매점에서 2,500원으로 팔렸습니다. 유통 과정에서 5배가량 가격이 오른 겁니다. 유통 과정이 이제 두 군데를 걸치다 보니까는 세 번째 이제 소비자한테 간다니까. 그러니까 이 계산을 해가지고 그 계산을 하는 거죠, 미리. 유통 과정이 지금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화훼 농가는 적자라며 애써 키운 꽃들을 폐기하고 소비자는 사고 싶어도 비싼 가격 탓에 꽃 구매를 망설이고 결국엔 소비 촉진은커녕 대래 움츠러들기만 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택배노조가 총파업 돌입 12시간 만에 파업을 철회했습니다. 노사정의 막판 협상에서 추가 합의안을 도출했기 때문인데요. 걱정이 컸던 택배 대란도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허효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총파업에 돌입했던 택배노조가 12시간 만에 파업을 철회했습니다. 노조와 택배사, 정부가 협상을 벌인 끝에 내놓은 잠정 합의안을 받아들이기로 한 겁니다. 찬성 3,684, 반대 453, 찬성률 86%로 잠정 합의안이 가결되었고 이번 추가 합의안의 핵심은 택배사가 기존에 약속한 분류인력 6,000명의 투입 시기를 명확히 한 점입니다. 설 연휴 전인 다음 달 4일까지로 완료 시점을 못 박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한통운은 택배기사 5명당 분류인력 1명,
롯데와 한진택배는 택배기사 8명당 1명이 배치되는 겁니다. 이 합의가 제대로 지켜지는지는 국토부와 노조, 택배사가 조사단을 꾸려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2월 4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우리 택배 노동자들은 집파와 배송, 자신의 본연의 업무만을 할 것입니다. 남은 과제는 택배 요금 인상 등 택배 거래 구조 개선. 1차 합의문에서는 상반기가 목표였지만 5월 말까지 마무리 짓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때까지 불가피하게 택배기사들이 분류 작업을 할 경우에 대해선 비용 지급 등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택배노조는 합의안에 주요 택배사가 직접 서명해 사실상 노사협상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합의로 총파업이 철회되면서 택배 대란 우려는 사라졌지만 일부 대리점연합회가 자신들과는 협의가 없었다며 반발하고 있다는 점은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KBS 뉴스 허유진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취임하고 미국의 새 외교 정책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북핵 문제가 예상보다 후순위인 듯합니다. 조만간 한미 정상 간 통화가 있을 예정이라 여기서 어떤 대북 메시지가 나올지가 그래서 관심입니다.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의 취임 후 첫 기자회견. 한반도 문제는 언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관심은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내전 중인 예멘에 쏠렸습니다. That is the provision of humanitarian aid to the people of Yemen. So we're taking a very urgent. That's the priority in my book. 청문회 때에도 중동과 중국, 유럽 순으로 논의가 진행됐고 비중으로 볼 때 북한 논의는 1% 정도였습니다. 한미 외교장관의 첫 통화에서도 우리 정부는 북핵의 시급성에, 미국은 한미일 삼각협력에 초점을 뒀습니다. 미일 정상통화에서는 미국 측이 한미일 협력을 강조하며 한일 관계 개선을 주문했을 거란 일본 언론 보도도 나왔습니다. 동맹 이슈를 두고 한미의 우선순위에 차이가 있다는 게 여러 면에서 엿보인 겁니다. 그래서 곧 있을 한미 정상 간 첫 통화에서 대북 정책을 놓고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고 또 어떻게 공표되느냐가 관건입니다. 한미 정상 간 통화의 시기보다 내용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한미 동맹 관계는 우리 외교의 근간입니다.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 외교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을 중시한다는 점을 기대하며 미국과의 정책 소통을 위한 TF를 구성해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투자 목적으로 국내 주택을 사들인 뒤에 전세를 놓았던 외국인들 가운데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겠다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내국인이라면 보증금 반환을 강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이 있지만 외국인의 경우는 달리 제재 방안이 없습니다.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는 전세 계약을 할 때 집주인이 외국인인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김비치라 기자입니다. 직장인 김모 씨는 결혼 자금으로 써야 할 전세 보증금 8천만 원을 날릴 처지에 놓였습니다. 전세로 살던 오피스텔 계약 기간이 지난주로 끝났지만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우니 마음대로 하라고 집주인이 통보해 왔기 때문입니다. 집주인은 미국 국적의 A씨. 현재는 연락도 닿지 않습니다. 압류될 재산도 없을 거고 외국까지 와서 소송을 걸든지 알아서 하라고 하는데 답장도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 집을 빨리 빼야 되는데 중개한 부동산도 개인이 해결해야 한다는 안내만 할 뿐입니다. A씨 가족은 이 오피스텔 건물에만 5채를 소유하고 있는데 여러 채를 갭 투자로 매입해 전세를 놓은 뒤 매매가가 전세금보다 낮아지자 아예 보증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문제는 이런 외국인 집주인의 경우 이를 제재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외국인이 최근 4년간 사들인 국내 주택은 2만 3천 호를 넘었고 이 중 32%는 집주인이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임대 목적의 투자입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외국인 집주인의 경우 별도의 세입자 보호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바뀐 건 없었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직접 만날 수도 없기 때문에 먼저 임대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국토부와 법무부는 피해 실태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외국인의 경우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특별히 그런 장치가 별도로 있는 건 아니고요.
다만 외국인 집주인의 경우 전세보증금 보호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국회에 답변했습니다. KBS 뉴스 김비치라입니다. 손상된 뇌의 기능을 인공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뇌이식 연구가 무선으로까지 발전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무선 제어와 충전이 가능한 뇌이식 장치를 개발해 동물 실험을 통해 인체 도입 가능성에 길을 열었습니다. 조영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카인에 중독된 뒤 뇌 제어 장치를 이식한 실험용 쥐입니다.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무선으로 특정 부위에 신경회로에 빛 자극을 주자 코카인 중독으로 인한 불안 등의 증세와 행동이 줄어들며 억제됩니다. 무선 제어뿐만 아니라 LED 광자극 신호가 깜빡이면서 무선 충전도 가능합니다. 카이스트 연구진과 연세대 의대 연구진이 공동 개발한 1.4g짜리 뇌 완전 이식형 무선 광유전압 장치입니다. 뇌 조직의 손상을 막기 위해 생체 조직 적합성 소재를 이용해 부드러운 형태로 제작됐습니다. 배터리의 무선 충전과 디바이스의 무선 제어가 가능한 무선 회로를 LED 탐침과 결합하여 제작하였습니다. 빛을 이용해 목표로 하는 특정 신경세포만을 선택적으로 무선 제어할 수 있어 앞으로 각종 뇌질환 치료 등 뇌신경과학 분야의 다방면으로 활용될 전망입니다. 동물 실험이 필요한 뇌기능 연구뿐만 아니라 파킨슨병과 같은 퇴행성 뇌질환, 중독과 같은 정신질환 치료에도 매우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 1월 22일자에 실렸습니다. KBS 뉴스 조용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우울과 불안, 무기력감 같은 이른바 코로나 블루를 호소하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자칫 방치하면 상태가 악화될 수 있는 만큼 세심한 심리 방역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종영 기자입니다. 스트레스와 두통 등으로 병원을 찾은 고등학생. 중증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학교 수업이 비대면으로 바뀌면서 상태가 더 악화됐습니다. 사람을 안 보니까 일단 감정의 교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울하면 계속 우울하고 외롭고 혼자인 것 같고 그러는 거예요.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이 같은 청소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대구 청소년 상담센터가 지난해 상담 사례 3만 1,000건을 분석해보니 가장 많은 상담 내용은 정신건강 관련이었습니다. 전체 27%로 전년 대비 7%포인트 높아졌고 가족 갈등도 늘었습니다. 친구들과의 만남이나 신체 활동은 줄면서 우울과 불안, 고립감이 커지는 겁니다. 우울과 불안 같은 문제들은 조금 더 심각해지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가정에만 있는 것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느끼는 사회적 고립감까지 같이 정신건강의 유형으로서 화나 짜증이 늘거나 무기력해지고 방에서 나오지 않는 등의 행동은 우울증 위험 신호입니다. 블루는 모든 사람이 겪을 수 있다는 거지만 사실은 애들은 그보다 더 심해도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건 전문가한테 가서 좀 상담을 해주시고요. 전문가들은 코로나 블루 예방을 위해서는 규칙적인 생활 습관과 하루 30분 이상의 운동, 가족 간의 긍정적인 대화와 격려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이종영입니다. 주말 아침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입니다. 네, 오늘 중부지방 곳곳으로는 오전까지 눈이 내리겠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눈발이 흩날리고 있는데 눈이 많이 내릴 때는 최대 50%까지 속도 충분히 줄여주셔야겠습니다. 아직까지 고속도로는 대체적으로 수월한 흐름 이어가고 있지만 오전 10시 무렵부터 정체가 조금씩 길어지기 시작해 정오쯤 이동하기가 가장 불편하겠습니다. 지금 중부내륙선 창원 쪽으로 충주분기점 부근 갓길에 고장차가 있습니다. 2차 사고 나지 않도록 주의 운전하셔야겠고요. 강원 산간에는 오늘 최대 7cm 거리의 눈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월동 장비 단단히 챙겨주셔야겠고요. 감속 운전에도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용인 부근 차가 점차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정체는 없고요.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도 양방향 전 구간에서 소통 상태 원활합니다. 1번 경부선 부산 쪽으로 오늘 경기권 서울요금소에서 신갈분기점 사이 정체가 예상됩니다. 전좌석 안전띠 착용 잘해주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미일 정상이 전화통화를 갖고 두 나라 현안에 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한미 정상 간의 통화도 곧 이뤄질 전망입니다.
그러나 바이든 신임 대통령이 일본과 먼저 통화를 한 것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상 간의 통화는 그 순서도 하나의 메시지라고 보는 시각에 따른 것입니다. 미일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미국, 일본, 호주, 인도 등 4개국 차원의 안보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를 두고 한국이 배제됐다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4개국 협력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이라는 구호로 과거 아베 총리가 제안한 것입니다. 물론 중국 견제가 목적입니다. 다만 한중 정상 간의 통화가 있은 지 불과 이틀 뒤 미일 두 나라 정상이 중국 압박에 뜻을 같이 했다는 것은 묘한 여운을 남기긴 합니다. 여기에 한국인 징용과 위안부 문제 등 한일 갈등 현안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북한의 핵 개발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에 관해서도 서로 공감했다는 것인데 두 나라의 발표 내용에서는 빠졌습니다. 만일 논의가 있었다면 발표에서 빠진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신년 기자회견에서 2015년 위안부 합의에 대해 한일 정부 간 공식 합의임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위안부 배상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곤혹감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모두 한일 관계 개선의 돌파구 찾기를 위한 노력으로 이해됩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태도 변화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일본 외무상은 오히려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일 안보의 축마저 흔들고 있습니다. 미국 새 행정부의 올바른 판단과 역할이 그래서 더욱 중요합니다.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내륙 곳곳에 눈발이 날리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 이동하실 때 안전하게 운전하셔야겠는데요. 이 눈은 오전까지 내리다 점차 그치겠습니다. 앞으로 강원 산간 지역에는 2에서 최고 7cm,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 북부와 경북 북부 내륙 지역에는 1에서 5cm 정도의 눈이 예상됩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강추위도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6.4도, 대구 영하 7.4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광주도 영하 5도 안팎으로 다소 춥습니다. 낮부터는 따뜻한 남서풍이 불어들면서 기온이 빠르게 오르겠습니다. 한낮에 서울 6도, 대구와 광주는 10도까지 오르면서 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하지만 이 바람을 타고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늦은 오후부터 수도권과 또 충청 지역,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는 미세먼지 농도가 다소 높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강원 동해안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 바람까지 거세게 불 것으로 보여서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아침보다 1도에서 5도가량 기온이 높긴 한데요. 그래도 추위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이 영하 5.5도, 대구 영하 7.4도 가리키고 있고요. 한낮에는 서울 6도, 강릉 9도, 부산은 11도까지 오르면서 온화하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토요일 아침 뉴스광장 마치겠습니다. 안전한 휴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